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유독 마트의 셀프 계산대만 이용하는 이 남성은 1년간 대형 할인마트를 돌아다니며 총 260만 원 상당의 와인 19병을 훔쳤다고 합니다. 남성의 절도 행각은 와인 재고가 거듭 맞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마트 관계자의 신고로 결국 들통이 났는데요. CCTV가 버젓이 있는 대형마트에서 이 남성 어떤 방법으로 와인을 훔쳤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이 남성은요, 10만 원대의 값비싼 와인에 값싼 와인 바코드를 다시 붙여서 값을 치르는 수법을 썼다고 하네요. 저도 이 기사 보고 굉장히 웃었는데요. 이른바 바코드 바꿔치기를 통해서 정상 가격의 10%도 안 되는 가격으로 와인을 손에 넣었던 겁니다. 돈을 전혀 안 낸 건 아닌데 이 남성의 행위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절도에 해당합니다. 네,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무상으로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일정에게 돈을 지불했더라도 그 차액을 가로챈 부분, 그만큼의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절도 행위가 또 반복 습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습성이 인정될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 또 가중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코드 바꿔치기를 이용한 범죄는 앞서도 발각된 적이 있었는데요. 미리 준비해온 1만 원대, 3만 원대 장난감 바코드를 무려 60만 원대 고가 제품에 대신 붙여서 계산한 남성이 절도죄로 체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만 원짜리 한우 상품을 구매한 후에 해당 바코드를 떼내고 75만 원짜리 고가 한우 제품에 다시 부착을 해서 결제한 남성이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때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게 왜 절도일까? 속였는데 사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시기도 하시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사기 같은 경우에는 속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속아서 어떠한 행위를 하게 만드는 거, 교부를 하게 만드는 거, 처분을 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것까지 이르러야 사기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셀프 계산대 이용하고 이 사람이 정말 그 사실을 알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물건을 교부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절도죄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시 공부할 때요, 그렇게 외웁니다. 절행사배 이렇게 해가지고요. 절도와 사기가 문제가 될 경우에 절도가 먼저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외우기도 했는데요. 이럴 경우 책략절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한번 살펴봤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네, 이희관 변호사님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희관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여서 그런지 변호사님 한결 굉장히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만 여전히 이제 마스크의 일상에 우리가 다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번 가을에 왔을 때는 겨울을 맞이해서는 이제 마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품었는데 아직까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K 방역의 어떤 위상으로 곧 이 마스크 현실에서 벗어나기로 아주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셨었다고 하셨었죠. 예. 그때는 잘 몰랐는데요. 막상 지나와서 사건을 접하다 보니 그때 학생들에게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이런 어린이였겠구나 합니다. 다만 오히려 그 당시의 경험을 통해 항상 되새기게 되는 건 어른은 아이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고 이 네. 시대에 있어 학교 역시 커다란 어른이기에 자기가 품은 학생들을 지켜야 한다. 이 부분을 되새기게 됩니다. 네. 이런 선생님들이 있으시면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할 텐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변호사님과 학교폭력에 대해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또 사연 듣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저희 아이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아이는 학교 운동부에 속해서 운동을 하며 프로 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하고 싶어하는 운동부가 있는 지금의 중학교로 입학했고 지금까지 다른 학생과 함께 훈련하고 각종 대회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이가 같은 운동부 학생들에게 집단으로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같은 학년 선수들 몇 명이 합숙소에서 단체로 구타를 가했는데 실은 때린 선수들 이외에도 그 뒤에 이를 부추기고 원인을 제공한 3학년 운동부 선배들이 배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를 직접 때린 같은 학년 아이들은 선배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어 그랬다고 하고요. 3학년 선배들은 자기들은 저희 아이와 다른 후배들에게 기합을 준 적은 있어도 때린 적은 없다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분명히 있지만 가해자 모두가 학교폭력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정말 기합을 준 것은 학교폭력이 아닌 건가요? 저는 아이를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이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또 그걸 하고 싶어서 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이렇게 같은 학년 아이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또 선배들이 뒤에서 부추기는 상황이 됐다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예,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특히 이번 사안처럼 학교 스포츠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은 일반 학교폭력과 구별되는 특이점이 존재합니다. 네. 무언가 하면 다른 운동선수들이나 코치나 감독자 등의 좁은 사회관계 때문에 일반 학교폭력에 비해 폭력에서 벗어나기도 힘들고 이를 문제 제기하기도 힘듭니다. 또한 한 번 폭력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형성된 폭력의 구도가 잘 깨어지지 않고 점차 곤고해져서 졸업 때까지 지속되고 심지어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폭력이 자행되면 같은 팀원이나 지도자 등 구성원은 결국 이를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일정 부분 방관하는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안에서도 아마 피해 학생은 폭행의 피해뿐 아니라 운동부라는 좁은 사회의 특성상 이를 쉽게 밖에 알리기 어려웠을 테고 아마 스스로 고립된 상황에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 말씀처럼 이게 이제 피해를 호소하게 되는 경우에 내가 아예 이 스포츠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힘들었겠죠. 네, 물론입니다. 이미 네. 아이는 그걸 먼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3학년 선배들은 자기들은 이제 폭행을 한 게 아니다, 뭐 기합을 줬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변호사님이 좀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이 부분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합을 준 것도 충분히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폭력 예방법은 폭력을 비단 때리는 등의 폭행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혹시 빵 셔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네네. 빵 심부름을 시키는 건데요. 한때 사회 문제가 되어서 학교폭력 제도가 정비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이후에 와이파이 셔틀 뭐 이런 것도 생겨나기도 했고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인데요. 일반 형사법에서도 강요라고 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에서 그 학교폭력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운동부 선후배 간에 이루어지는 소위 기합은 대부분 신체적 고통이 뒤따른 가혹행위이자 그 자체로 강요로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언젠가 인권위에서 초중고 학생 선수 합숙소의 실태를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아, 네. 인권위원회에서요. 네네. 네. 이때 합숙소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단체 기합 또는 구타, 과도한 생활수칙, 삭발 강요, 선배들의 빨래 강요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과도한 생활 수칙도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 예,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선배들이 때린 건 당연히 학교 폭력인 거고요. 요즘 학생들도 누가 시켜서 행사한 폭력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같은 학년 아이들이 지금 선배들이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누가 시켜서 폭력을 행사했건 또는 그 폭력이 행사되는 자리에서 서서 거들기만 했건 학교 폭력에 책임을 집니다. 네. 오히려 이 사안에서는 그 폭력을 시킨 선배들도 당연히 학교 폭력에 해당된다는 거를 짚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연 주신 부모님께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질문을 주셨어요. 변호사님이 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죠.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해결에 있어서 그 절반이 학교에 이를 알리는 겁니다. 네. 즉 신고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안처럼 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은
좁은 사회관계의 특성상 다른 선수들과 코치 감독과의 관계 때문에 피해 당사자도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데 그렇기에 더더욱 운동부 바깥으로 이를 문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신속히 이를 학교에 신고하여 학교 전담기구를 통한 사안조사, 이후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 결정이 내려지는 일련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경찰서에 신고 등을 통해 형사고소하거나 네.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걱정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한 이후에 운동을 같이 하는 학생들하고 이제 계속해서 생활도 해야 되고 시합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가해 학생들하고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도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이때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또 조치가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못했을 때가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다른 학교 폭력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그 학교 운동부에서의 폭력 사안의 차별점이기도 한데요. 네. 보통은 가해 학생과 더 마주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피해 학생을 폭력에서 벗어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안처럼 한 팀에서 운동하는 경우는 격리가 되면 누군가는 훈련을 못하고 시합에 참가하지도 못하는 것이 돼서 결국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한 팀에서 운동하는 상황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데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관계가 원만히 회복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피해 학생을 폭력으로부터 구해내고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하려면 이제 남는 것은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의 처벌과 별개로 가해 학생을 팀에서 내보내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이는 학교 폭력 예방 제도와 함께 학교 스포츠 제도의 접점의 문제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물론 사안의 경우는 당장의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학교폭력 예방법상 피해 학생 보호 조치, 가해 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 조치를 통해 당장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조치의 결과가 내려지기 전에도 긴급조치 형식으로 선행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지미 폰타나의 일몬도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